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1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편집한 내용은 목루 동심 파괴라고 유튜브에서도 방송하고 네이버 TV에서도 방송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다가오는 전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일날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 방송의 주요 그 한국의 생존 전략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기 전에 서론부터 그 점성술 같은 거를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성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요게 그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그림이 나왔대요. 그리고 최근에 그 세계 돌아가는 정세는 전쟁을 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제3차 세계대전.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로스차일드 자본이어서 반트럼프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바이든이 트럼프 취임 전 무슨 사건을 벌일 것 같다. 과학적 근거 없는 소셜 예측이라고 전제 조건은 달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태양의 흑점지기는 11년 주기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초 1월 11일 11월 11일 아니죠. 1월 11일인 것 같죠? 2025년에 11월 해가지고 2024년에서 25년에 이 토성이 벗어난다. 이 물병자리 시대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구의 그 세력들 중에서는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트럼프도 원 오브 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새로운 메시아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는 여성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3세판이 필요하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그래서 대량의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3세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이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이런 것을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좀 SF 소설 같은 그런 거 같이 느껴지죠. 중동 지역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하마스, 트럼프, 이스라엘이 침략 정도는 압박해야 싸워야 미국 경제가 근데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해보고 전 세계 달러가 다 들어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팬데믹부터 사실상 미중 대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그 영국이랍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영국이래네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를 비트코인에 묶여 있게 하면은 재정 국가 그 미국 그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세계 패권 통합 패권을 유지하는데 이런 판단도 하고 있네요. 서론이 여러 그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한국의 그 생존 전략까지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그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은 아마 상관관계로 풀어나가는 전문가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싶네요. 미국이 유엔 탈퇴하면 유지할 수 없다. 이란 트럼프 암살 안 한다. 확인서 미해 전달 한국일보 11월 16일 날 이런 뉴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친이스라엘 일세 트럼프 내각 인선에 아랍계 유권자 분노. 경향신문 11월 17일 트럼프 당선 후 거침없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청까지 공습을 했다. SBS 뉴스 11월 17일 이스라엘 민간인 대량 경고 없이 레바논 공습 헤즈볼라 대변인 사망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 그 이란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중국이 계획했었고 미국은 이란에서 시작해서 그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인도로 가는 걸 계획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 실패해도 그 문제는 없다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스라엘 중동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터키를 격려하는 것도 에르도안이 자꾸 그 콧대를 세우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그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빠져나와서 인도로 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촌에 어린애들이 많이 죽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가 강하게 완전 팔레스타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한 말은 당신들은 강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탈레반은 트럼프 행정부와 양자관계 새로운 장 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만나 도하 협정을 맺어 2001년부터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해온 미군 철수 얘기를 연 바 있다. 조약 체결 당시 친서방 성향의 아프간 정부는 배제되었다. 이런 것이 또 11월 17일 KBS 뉴스를 인용했습니다. 미 트럼프 암살 사주한 협의로 이란 연계 40대 파키스탄인 기소. 연합뉴스 2024년 8월 7일자 미 무기 대만 생산, 대만 미 승인 발표 전 구매 예산 배정 주목. 연합뉴스 2024년 10월 21일 2027년에 시진핑의 대만 점령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만을 쳐야 그래야 가능하다. 대만이 자꾸 무기를 강화하니까 3차 2024년 9월 대만 포위 훈련 10시간밖에 안 했다. 훈련을 10시간밖에 안 하는 훈련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거기다가 대만의 사전 통보도 안 했다. 또 실탄 훈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소설로 추정하기에는 정말 기습화 공격하려 했던 것 아닐까. 미국의 그 사전 걸려서 철수한 것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네요. 트럼프 대만 유엔에 국가 승인해버리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듯이 트럼프가 대만을 유엔의 정식 국가로 승인해버리면은 중국은 뭔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대만을 침략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을 해내네요. 그리고 영국이 중국을 많이 도와주는 입장으로 느껴지는데 최근의 행보는 영국이 외교적으로 영국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진단합니다. 영국 입장은 할 수 있는 얘기는 중국 보고서 왜 그 우리가 홍콩을 넘길 때 일국 양제하기로 했는데 왜 니들은 그거를 안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 지도의 연장성상으로서 유럽이 그 석유 확보, 석유 및 천연가스 확보가 핵심 문제인데 유럽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노드 스트림 1, 2가 지금 끊긴 상태죠. 그리고 일부는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드로안 영역은 터키를 경유해서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들어가는 방법. 이것도 이 터키가 또 골치 아프니까 그 자꾸 나토 가입은 했지만은 EU에 우리도 넣어줘. 그래야 이런 거 이란산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통과시켜 줄 거야. 뭐 이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도 은근히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뭐 절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겉으로만 하는 얘기고 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호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 그다음에 사우디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어, 이렇게 돼야만이 사우디를 경유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석유도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거에 얽매이기 싫으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산이 일부는 계속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나이지리아 쪽인가 이쪽에 또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알제리를 통해서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통해서 송유관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푸틴의 영역이랍니다. 그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그 금이 많이 생산되고 뭐 해가지고 미국이 신경 안 쓰는 도에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쪽 나라들을 사해 지역이라고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송유관을 했더라도 이 수가 러시아하고 입장이 틀리니까 분명히 송유한 폭발들이 수없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아주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진퇴 양난인데 현재로서는 그 미국산 비싼 거를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동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석유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은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얘기하듯이 자 우리 환경 모르겠고 우리 미국 잘 살아야 되니까 계속 드릴링 해가지고 석유를 파내라. 제가 그런 거를 비유를 마크 트웨인의 그 명언을 소개한 적이 있죠.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손에 쥐어주면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그러니까 두들겨 박는다 이게요. 그런 거하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론 본론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한국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 당선되자 한국 망했다 탄식이라는 제목의 뉴스들이 있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한국 언론. 우리의 대응 전략은 한국경제 11월 13일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부장의 말을 뭐 협정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번째 통화하면서 조선산업의 협력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한 게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 여항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속도와 타이밍, 통상의 틀을 깨는 윈윈 패키지 전략, 그 다음에 민관 협력, 그 다음에 포트리스 아메리카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60조 투자했는데 한국 그야말로 날벼락이라고 깜짝 놀란 이 소년처럼 허둥대는 그런 뉴스 제목들을 날리고 있어요. 한국경제 11월 15일. 미국 정부 중국 HBM 개발 의지 꺾나 삼성전자 SK 반세 이익 기대 비즈니스 포스트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콕 집어 한국조선업 왜 결국 중국 견제 한겨레 2024년 11월 8일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하려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이번 MBK 고려한 사태와 유사하다고 비유를 하네요. 한국 국민들이 반미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음 선거 분명히 융성열개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미국은 추진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등과 이제는 촉박하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표면에 미국의 영향력이 나타날지 어떨지 그건 매우 궁금하네요. 아마 그 간접 통치,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간접 통치 방식으로 해온 거 역사적 사실일 겁니다. 분명 민주당은 해체될 확률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네요.
원자력에 또 청신호가 있다. 체코 원전 수출 청신호 뉴스 제목 소개를 하고 있고, 미국 우크라이나의 소형원전 3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홀텍과 현대건설이 탄력을 받을 거다. 러시아 미의 핵 연료 공급 중단했다가 4월 만에 번복했다.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원전 원료는 러시아에서 그 가져오는 모양이죠. 미국도. 그런데 그 4월 만에 번복했다 하는 얘기는 미국하고 척을 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 원전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그 사회 SOC 사회 간접자본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티들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 말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과 같은 감시사회 시티를 만드는 거죠. IT나 인공지능 등이 다 돌아가는 그런 거로 SF 미래 영화에서 봐왔듯이 그런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한국, 동유럽 원자력 진출 가능하게 되는 것.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한미 간의 그 원자력 그 잠정 합의를 했다며요. 로얄티 이런 것들 한국이 부담하면서 웨스팅하우스에 그러면은 좀 풀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추가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내년 방한 확실시된다. 2026년엔 윤 대통령도 중국 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윤 러북 대응의 한중 협력을 시진핑 수교 초심 고수해야 이런 뉴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한국의 생존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친중 간첩 색출이 매우 중요하다. 좌파 매체 뉴탐사 기자 중국 공안 경력 밝혀지자 온라인 술렁. 싱킹브리지 타임즈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죠.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떨어진 윤사진 단계 북전단, 이런 것이 국회 내까지 삐라가 있다는 얘기는 국회 내 간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내네요. 홍준표가 검찰 이재명 법과 사적 유용함이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저 망신주기 아닌지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게 홍준표 씨도 쎄쎄가 의심이 된다. 여기에 쎄쎄는 친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표적인 쎄쎄이죠. 법원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지 세력이 있다. 뇌물은 나눠 먹는 게 덕이다. 박상도 국회의원 아들놈도 50억이나 퇴직금을 받아 처먹었다. 이재명 가장 쉬운 것부터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큰 거 건드리지 않고 제가 저도 이런 견해를 얘기했죠. 분명히 이재명 그 좌파 판사가 포진돼 있는 법원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거로 해가지고 1차는 유죄 판결이 났죠. 2차가 내일 위증교사인가 그거로 또 판결이 나는데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국힘 대표는 김건희 라인 음주운전 경력 강기훈 경질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쎄쎄이다. 많은 간첩들이 제거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제거돼야만 한다. 간첩은 국힘 안에도 있다. 왜 기독교가 한동훈을 공격할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공격한다. 그거야 중국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닐까? 중국 형식상 교회만이 세웠다. 자금 세탁 중국 공산당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함부로 가져올 수도 없다. 목사들은 정치에서 빠져라. 왜 북한만 욕하냐? 왜 중국은 욕하지 않느냐?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왜 중국한테는 공산국가인데도 침묵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떤 우파 국회의원들이 모두 합주기 뿐이다. 검찰 출신 정부는 검찰국가라고 야당이 공격하지만 그나마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내의 친중 간첩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솎아내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소수들이 검찰 출신들 아니겠느냐. 공격을 받아서 그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지도가 그렇게 곤두박질을 하더라도 고집스럽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라도 국내 친중 간첩들을 대거 제거하는 것이 미국 한미 간에도 이롭고 미국한테도 이롭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정책을 전략으로 표현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내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겉으로는 뭐 딴 거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한국 내에서 그 친중 간첩들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 보수 우파 뭐 이런 사이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내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내전 상태 아니냐. 이 내전에서 그 좌파 세력들을 밀어내야 된다. 친중 세력들 좌파라기보다도 이제 좌파 우파 모두 내에 그 친중 세력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친중 세력들을 다 제거해 나가야 된다. 간첩인 성격의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MBK 고려인의 예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유죄 판결 순간 민주당은 해체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중국의 전략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하는 게 전략이었는데 그런데 김정은은 반중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크라 파견된 북한병은 둔전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전투기술들이 있는 애들이 아니다. 동시공격은 할 수 없다. 한국이 대만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미사일 공격밖에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거의 구축을 해나가고 있죠. 그 만든 미사일을 또 수출도 지금 준비 중이래죠. LIG 넥스원인가 거기서 만들었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뭐 청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얘기한 한국의 그 생존 전략은 두 번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우선 재배치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전략 전술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최근에 전략과 전술은 같이 다닌다. 11월 21일 날 제가 그 방송한 전략 전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미군 기지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은 미사일 공격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그 유지 비용은 한국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면 된다. 차라리 이게 낫다. 한국이 자체 무장 전략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현무 미사일 사실상 ICBM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에서 두 번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현란한 상관관계 기사들을 서론서부터 점성술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해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동원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현란하다. 상관관계들이. 이런 느낌은 있지만은 그래도 전문적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내러티브 소설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많습니다. 심증적으로는 확신이 가는 게 있는데 물증을 제시하기에는 좀 걸쩍지근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인과관계는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논리 추론적으로는 그것을 가정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서 전략 전술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생존 전략 나온 거를 이게 지금 이걸 읽어보시면 머리가 아니면 골치 아프실 거예요.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거를 연습해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안을 통해서 조금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국이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왼쪽은 사적인 질문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고 오른쪽은 실무적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왜 하니?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국의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전술은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유지 비용은 한국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라. 그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라. 이런 얘기죠. 실무적인 질문 속에서는 이 유지비용 이런 데 돈을 쓰고 한국이 자체 무장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의견을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하고 관련된 뉴스는 미국발 뉴스가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미 당국자 한국 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 강병철 연합수 뉴스입니다. 국무부 부차관보가 66% 핵무장 찬성 조사에 질문 방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질문들 아니냐. 한국이 제시한 의견은 북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북핵 중러 간 잠재적 분열 이슈. 북한이 그 핵실험은 또 북중이 아니고 러중 중러 간 잠재적 분열을 일으키는 변수로 또 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 이거죠. 미 국방 당국자 차기 미 정부 최근 타결 방위비 분담 협정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100억 내놔라, 100억 달러 내놔라 이런 얘기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갤럽 조사 이거에 있는데 이 차관보 알렉산드리아 별이라고 되어 있네요. 벨 군비 통제 억제 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관련 컨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지적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쉽게보다도 두 번째 전략, 핵무기 전술핵을 한국 미군 기지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할 거 아니요. 중국 애들이 미사일 공격 못하게. 만약에 그 미국 핵이 있는데도 미사일을 미군 기지에 공격을 한다면은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미중 정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할 거다. 중국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관련된 뉴스로 한국은 미중 전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정책 건설을 제시하라. 이게 뭐 서울대학교의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미중 관계팀 트럼프 2.0 시대 한미 공조 보고서 영문으로 발표했다는데 이 사람이 그 연구 주도 한 교수인 모양이에요. 근데 앞에 미리한 그 목록 동심 파괴가 저는 더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투함의 작전 능력 강화 등 9가지 제언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핵 군비 규제 협상 병행을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건데 미중 관계 그 태스크포스 팀은 공동 회복 탄력성 towards resilience를 공동 회복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회복 탄력성을 향하여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해가지고 여기 송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핵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은 이제 롱테일의 상수가 아니라 파레토의 변수가 되었다고
저희 싱킹브리지 타임즈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죠. 그래서 25일 내일이네요. 오후 한 10시에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는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명한 공동으로 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답니다. 9가지 구체적인 정책도 제안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미국과 한국의 그 조선동맹과 전투함 작전 능력 강화, 비용 절감,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한 다자간 AI 연구소 설립. 9가지 정책이면 9가지 전략이면은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우리나라 제약인 거. 우리나라 제약이 뭐냐? 우리 핵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앞에 소개한 그 김정민 박사의 그 목무 동심 파괴의 그 한국 핵 전략, 그거는 또 그 전에 김태우 씨라고 그 전문가가 단계별 핵 전략을 그 미국하고 협상해 나가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약에는 돈을 써야 한다는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 미국 전술핵 배치하고 그 유지 보수 비용 우리가 다 댈게. 그러면서 우리도 기술 좀 살짝 얻자. 안전빵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언젠가는 한국도 그럼 핵무기 가지세요라는 날이 올 때는 쉽게 우리가 핵 확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의 우리의 생존 전략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중산층 시대 열 것, 재정 역할을 검토한다. 정세배 KBS 뉴스의 11월 22일자입니다. 양극화 문제 해소를 후반기 핵심 정책과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 4대 개혁, 4대 개혁이 의료, 교육, 연금, 하나는 뭐였더라?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이 추경 예산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잘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마른 먹골 경제라는 것은 중산층 시대라는 건 이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른 먹골 경제로. 피라미드, 이 상류층은 피라미드고 밑에는 역피라미드인데 하류층이죠. 이게 제가 50년 전에도 마른 먹골 경제가 되야 된다. 경제 구조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소장 경제학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우석헌 경제학, 뭐 연대 출신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대 출신을 또 이렇게 갸우뚱하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좌파 성향 자칭 C급 경제학자하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B급 경제학자가 아닌 이론을 적용하는 경제학자라는 뜻으로 자기는 C급 경제학자라고 얘기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경제 구조는 지배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피라미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가 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겠느냐? 그거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측의 그 녹색 그 희망사항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적인 것은 그 확률론적으로는 이 피라미드 경제거든요. 그러면은 확률론적 결정론적 사고방식을 왼쪽이라 한다면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은 이제 마른 목결 경제나 이런 사다리꼴이라기보다도 사다리꼴로 할 걸 차라리 잘못한 모양인데요. 사다리꼴로 나중에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다리꼴로 해도 뭐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탈출 이어지자 결국 칼 빼든 정부 2년 연속 감사 의경 부적정된 즉각 상패. 김병중 서울경제 11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거절 한정 포함 개선 기회 없이 퇴출시킨다.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한다. 실적 등 상장 유지 여건도 강화하고 증시 저평가해서 옥석 가리게 한다. 감사 의견 부적정 기업 수가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에 감사 의견 부적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왜곡이 있을 때 한정 의견. 제가 그 슬포트 회계 분석하면서는 그 재고자산 회계하고 매출원가에 관한하는 좀 불투명하다. 뭐 분석회계 개연성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한정 의견에 해당할 거고요. 감사 의견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왜곡시 받는 의견 거절이 포함됩니다. 이 의견 교전은 확실히 부분식 회계를 했을 때 재고자산 매출원가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허위 매출을 시켰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 등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개선 기회 없이 퇴출 추진한다. 올해만 상장에서 72곳 위험선상. 퇴출 제대로 안 돼 증시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내년 시행되면 50곳 바로 상폐 가능성이 있다. 남용 소지 있어 꼼꼼한 정비가 필수적이다. 자, MBK 고려아연 문제, MBK 양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꼬인수 때 풀고 영풍 MBK 이단 공세, CBS 노컷뉴스 윤준호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티모니 재련 기술과 아연 재련 독자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답니다. 전 세계 최초로 QSL로 공법을 성공했습니다. TSL 뭐 또 이렇게 부르는 어떤 또 공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 아연 자체적으로 또 개발한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국가 핵심 기술 사업은 마음대로 기술을 팔아먹을 수 없다. 이 기술을 팔아먹는 데면은 그건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는 자들은 간첩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고려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논거로 충분하다라고 우호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고려엔 최은범 영풍 MBK 2차 가처분 신문일 장내 매수 금감원에 진정했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의정 기자가 더 팩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영풍 장영진 고문과 강성도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답니다. 이렇게 또 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유상증자 잘못했다고 했지 않냐. 유상증자 발표에 금감원한테 그거 우리가 했으니까 위법성, 불공정 공시법인 지정예고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좋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는 잘못했다고 그 솔직히 얘기하니까 이런 거는 제대로 그좀 조사를 해주세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 아닐까요? 북한은 포병이 왕이 되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력한 호위청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앱스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포병 시스템을 러시아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북한 국산이라고 170mm 자주포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장사정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장사정포. 황해도 어디 인근에서 쏘면은 서울로 다 바로 날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방공 시스템을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놨기를 바랍니다. 1978년 최초의 국산포가 등장했고 1989년에는 최신 버전이 등장했었다. 북한의 발전에 대응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타개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고 이는 임기 마지막 몇 주 동안 주요 정책 변화였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에 공급할 수 있는 한국 무기 공장 내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르포 기사를 강진규 AF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이언돔 스타일의 요곡 방향인 천공 스카이 에로우 방공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에어로스페이스 그 창원 공장인가 거기를 간 모양이에요. 르포식으로. 천공 시스템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비슷하다.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이러한 무기 체계의 개발부터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표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우리 제품의 품질, 기능 및 제조 공급망은 다른 국가에 비해 충분히 우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전투 준비가 완료된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가와 K9 하우이처 및 천무 미사일 시스템 수출을 포함한 주요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한화의 또 다른 무기제한은 천무 유도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이 확대되면 방어용 무기 외에 치명적 무기도 보낼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폴란드의 새로운 미군 기지를 우선 목표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뉴욕 포스트지에서 목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폴란드의 새로운 미국 국방기지를 첨단 무기로 공격했다고 위협했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폴란드에 있는데 이 기지는 모스크바와 나토 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로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도자는 트럼프를 기대하게 된다. 트럼프가 재선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불이익만 부각시키는 한국의 언론에 식상하게 된다. 안보 생존이 우선순위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미사일 기지는 파괴의 우선 목표라고 러시아는 말한다. 동일한 뉴스를 이런 제목을 바꾸어서 조반스 기자가 텔레그라프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재미있게 좀 만든 모양인데요. 실제 키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경제의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필립드 모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 통제력을 찾기 위해 시장에 석유를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는 원유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러시아에게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것입니다. 제대로 안 하고 사우디가 자기네들도 지금 재정 적자 뭐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국도 그렇게 퍼낸다면 우리도 퍼내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오펙의 실질적인 리더가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크렘이 자관 유가가 좀 $80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러시아는 된다는데 크렘린궁의 딜레마, 러시아의 전쟁 및 안보 지출은 내년에 러시아 전체 연방 지출의 4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매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석유를 비싼 가격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천연가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량으로 생산해 내서 풀어매긴다면은 가격 국제 가격이 내리면은 러시아가 좀 골치 아플 거다 그런 얘기를 암시하는 그런 얘기죠. 공중분해 위기설에 출렁인 롯데그룹 임원 인사 촉각, 연말 인사 앞두고 번진 루머의 주가 휘청, 업황 실적 부진의 불안감 증폭, 커지는 쇄신 인사 목소리, 김은영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 사글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유튜브 채널인데 어떤 채널인지 저도 언뜻 본 것 같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한국의 언론까지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한국의 언론, 인터넷을 통한 기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명도 내지는 신뢰도는 더 이미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루머 생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답니다. 롯데 측이. 최근 롯데그룹의 주력 사업인 유통과 화학사업이 동시에 부진을 겪고 있답니다. 롯데 온갖 코리아7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을 지금 진행 중이다. 롯데지주 가격 팍 내려갔고, 갑자기 롯데쇼핑도 팍 내려갔고, 롯데케미칼도 팍 내려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강요 인사에도 트럼프의 영리함 보인다. 앞으로 가늠할 6가지 포인트. 샘 포트리키오라는 사람이 뉴욕 뉴스위크 그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차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아마 그 아이스 레이디로 별명이 붙여난 수석보좌관, 이 사람 이름이 그 수지 와일즈라고 되어 있죠. 여성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근데 그녀의 마술이 백악관에서도 효과가 있을지 효과가 없으면 최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이냐 정책 승부냐, 이런 두 번째 그 트럼프의 영리함, 리버럴 파를 침묵시킨다, 이런 게 이제 또 핵심일 것 같고요. 프로젝트 2025는 그 보수파 싱크탱크 헤리티 재단이 내오는 방대한 정책 제안인데, 프로젝트 2025를 열렬히 지지하는 두 사람을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요직에 앉혔다. 네 번째, 일론 머스크의 권한은 정보 효율부로서 낭비를 칼로 도려내겠죠. 다섯 번째, 트럼프 2.0의 신성은 누구이냐? 유엔 대사로 기용된 앨리스 스테파니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여성도 언젠가는 대권 가도에 나서지 않겠냐. 그 다음에 사위 쿠시너가 이번에 뭐 별별 일 없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태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학의 일성으로 승인되었다. 이 와일즈가 그 대통령의 오른팔이지만 여차하면 쿠시너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본 뉴스의 대부분은 기사 작성자를 맨 뒤에 표기를 해요. 이것도 조직을 우선시하는 국민성에 해당할 것 같다. 한국은 달라졌다. 언론기관을 먼저 승인해도 겹붙여서 기자 이름을 같이 병행해서 써주고 있죠. 저는 기자 이름부터 써드리고 있습니다. 언론기관도 중요하지만 그 기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SMC 첨단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를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중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기술 제한이나 관세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국의 산더미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재활용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조이스 리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목은 전국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주의 처리 원칙에 있어 전국 각각의 지자체가 소각장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 소각장 만들면은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73%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5 내지 6%에 비해 폐기물 접근 방식의 모델로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재활용 노력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지만,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정을 위한 회담 개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를 강조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음 주 부산에서 INC5로 알려진 회담이 시작되면 유엔 조약이 애초에 플라스틱 제조량을
제한해야 하는지의 논쟁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근데 이제 아까 맨 앞에 동심파악의 김정민 박사 부부가 추진하는 게 한국의 시멘트 업계의 이 소각장을 만들지 말고 그럴 돈이면은 시멘트 업계에 비용을 대서라도 글로 그냥 공짜로 갖다 줘라. 거기서 2차 연료로 시멘트 업계가 강원도 산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 어떻게 소각을 해야지. 뭐 태평양 한가운데 뭐 쓰레기 섬이 생겼는데 그게 한국산 PT병이 뭐 많대나. 어쨌든 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자관 재생해내든지 녹여가지고 또 아니면 태워서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혁 캠페인 추진을 위한 기독교 지원 호소. 이게 아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법수 KBS 월드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그룹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조찬기도회에 나와서 기독교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허리를 굽힌 모양입니다. 4대 개혁이 의료,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캠페인을 재포장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에 개신교 단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프로테스탄트로 영어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개신교는 카톨릭이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개신교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들어보네요. 또 이후에 소개하는 거로는 또 이런 기독교 애들이 불교를 미신화하는 무당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약간 연결한 것 같은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천지의 기운을 읽자라고 하는데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기가 언론 기자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정치 기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아래로부터의 위로 향해 선거 의제를 발굴하는 공공 퍼블릭 저널리즘을 해보자고 젊은 기자들을 설득했었다. 대선 만인보라는 제목으로 9차례 연재했다. 힘들어 못 살겠다와 박정희가 그립다였다. 데이비드 브로더의 방법을 빌렸을 뿐이다. 그는 의회가 아니라 현장, 정치가 아니라 유권자를 중시하는 기사를 추구했다. 부정부패를 밀어낸 다음에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미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수십 년 동안 살아낸 그들은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하루 카페를 찾거나 사주를 보는 것조차 그들에겐 사치다. 하물며 법사들에게 미래를 물어볼 여유와 능력이 그들에겐 없다. 그게 민심이다. 민심이 천심인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천지신명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게 미래에 대한 기자가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처음에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법사 운운하고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을 지금 불교를 미신화 작업화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퍼블릭을 공공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대중 또는 일반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들은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임을 알고 있다. 불교를 미신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속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3일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참석한 때 사진이고요. 요거 박근혜 언니는 요거는 2012년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사진인데 영등포 여의도 당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 빤히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해먹으려는 놈들도 다 그 무당 측에서 점을 본다는데 지금 기독교가 그거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불교 믿는다니까 그 불교도 미신이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친중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 결정론적 사고방식은 이제 과거까지를 결정론적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거는 확률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보고요. 아일랜드 낮은 법인세율로 경제 활황, 법인세 수입 10년 만에 8배, 자관, 이 세수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또 경고도 했다. 아일랜드 외국인 직접 투자청 대표 피어갈 오르쿠는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바뀌는데 수십 년이 걸렸던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그런 변화가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을 했다. 그러니까 법인세 우리나라도 25%인가 뭐 얼마인가 그렇죠? 미국이 15%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그 본사를 옮겼어요.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좀 낮춰야 돼. 법인세를 낮추는데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거이 아니다 이거예요. 법인세가 낮으니까 외국 기업이 더 들어온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정부 재정 수입이 거꾸로 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